자, 여러분 우리 이 장의 개념체계를 배워볼 거예요. 개념체계는 사실 최근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문제도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 개념체계가 일반 기업 회계에서도 나오고 뒤쪽에 있는 특수회계에서도 개념체계가 나오는데 두 개 다 합해도 문제가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얘기하는 최소의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개념체계가 뭘까요, 여러분? 개념체계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보통 회계 기준을 만들 때요, 가정이나 명제를 세우고요,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회계 기준을 만들거든요. 이런 걸 연역적 접근법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정과 명제를 세워놓고 그걸 바탕으로 회계 기준을 만들어요. 저도 뭐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행복한 걸 우선으로 키우겠대. 그거에 맞게 이제 훈육 방법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가정이나 명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걸 개념체계라고 해요. 뭐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회계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장에서 개념체계를 배운 이유가 뭐겠어요? 개념체계를 배우고 나면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회계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회계 기준을 이해하기 쉽겠죠? 네. 그런 걸 우리가 개념체계로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개념체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재무보고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다 나와 있는데 필요 없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한 기본 가정, 기본 베이스를 개념체계라고 합니다. 괜찮죠? 교재 보시면 그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념체계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최근에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개념체계 정의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네. 여기도 뭐 부연 설명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개념체계 의상을 보셔야 되는데 얘는 과거에는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회계 기준을 만들었다고요.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동일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어요. 민법이 뭐죠?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가리는 법이 민법. 상법이 뭡니까? 상인과 상인의 다툼을 가리는 법이 상법이죠. 민법에서 파생된 게 상법이라고요. 쉽게 생각해보면 이게 민법이고 이게 상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민법이랑 상법이랑 완전히 같아요? 완전히 같지는 않죠.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을 만들었지만 회계기준과 개념체계가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만약에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가리는 법인 민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A로 처리하래. 근데 상인과 상인의 다툼을 가리는 법인 상법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B로 처리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바탕으로 얘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렇게 상충. 그럼 상충되는 경우엔 뭘 우선해야 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 아니라 상인과 상인, 회사와 회사의 다툼을 가른다면 당연히 상법이 1순위 아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념체계와 회계기준이 서로 상충된다면 당연히 회계기준이 1순위입니다. 얘만 말문제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개념체계 자체가 회계기준은 아니다. 맞는 소리고요. 개념체계와 특정 회계기준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는 무조건 개념체계가 우선합니다. 오답유형으로 개념체계와 회계기준이 상충되는 경우엔 개념체계가 우선한다. 이러면 틀린 얘기가 돼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개념체계 적용 범위를 좀 아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 나와 있고요. 개념체계 적용 범위를 보면 여러분, 이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IFRS가 만들어졌지만 회계기준이 만들어졌지만 우리 회계기준 자체는 뭐예요? 회계기준 자체는 재무제표 작성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회계기준이요. 갭. 회계기준은 재무제표만 작성 범위로 해요. 재무제표만. 하지만 개념체계는 이걸 바탕으로 재무제표 작성법인 회계기준이 만들어졌지만 개념체계는 모든 재무 보고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 오답용어로 뭐가 나오냐면 회계기준은 모든 재무 보고서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틀려요. 회계기준 자체는 재무제표에만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개념체계도 이렇게 나와요. 오답용어로 개념체계는 재무제표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그건 틀려요.
모든 재무 보고에도 개념체계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재무 보고서라는 게 재무제표만 있겠습니까? 뭐 기업의 가치평가 보고서도 있을 수 있고요. 의사결정 보고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 개념체계를 사용할 수 있지만 회계 기준은 재무제표에만 적용이 가능한다고요. 이것도 좀 아시면 좋고요. 하지만 이 개념체 같은 경우에도 재무보고서에만 적용이 가능한 거지. 일반적으로 특수목적 보고서에는 적용이 가능하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특수목적 보고서는 뭔데요? 아니 기본적으로 재무보고서라면 뭐 가치평가 보고서나 M&A 보고서나 이런 게 되겠지만 특수목적 보고서라는 건 누구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했대. 그런 것들이 특수목적 보고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교재 읽어보시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개념체계는 비영리 조직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와 있어요. 여기다 옆에 필기하시면 뭐가 해야 돼? 요걸 필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특수목적 보고서는 개념체계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수목적 보고서의 작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또 헷갈리는데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특수목적 보고서에 적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으면 특수목적 보고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개념체계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목적 보고서는 적용이 안 된다. 이게 맞는 소리고 여러분 또 예외까지 생각해서 아닌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원칙을 주로 시험 문제 내니까 특수목적 보고서는 개념체계 적용 범위가 아니다. 원칙.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맞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우리 지금 개념체계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고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 기준의 베이스가 되는 개념 배우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 개념체계 전체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결국 개념체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회계 기준의 베이스가 되는 거라면서요. 그 베이스가 된다는 게 뭔데? 결국 회계 기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얘는 재무제표 작성법에 대한 우리들의 약속이잖아요.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그렇죠? 근데 개념체계는 뭐냐면 보고서 잘 쓰는 법이 나와 있다고요. 괜찮을까요? 뭐 굳이 웃자고 책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회계 천재가 되는 홍대리라면 이건 정인돈 중급회계라고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잘 쓴 보고서가 되려면 목적은 뭐고 잘 쓴 보고서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런 얘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면 개념체계 구조를 보면 첫 번째로 재무보고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회계 목적이 뭐죠?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뭐냐면 보고서 잘 쓰는 법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보고서 잘 쓴 보고서에 특징들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목적 적합성 블라블라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뭐라고요? 잘 쓴 보고서의 특징들이요. 결국 개념체계는 보고서 잘 쓰는 법이고 그 안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질적 특성인데 결국 질적 특성 등이 뭐라고요? 잘 쓴 보고서의 특징들이요. 그럼 그걸 보고 나면 우리가 회계 기준에서도 재무제표 만들 때 그 잘 쓴 보고서의 특징들을 좀 적용해서 회계 기준을 만들면 재무제표도 좋은 정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로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부터 좀 볼게요. 개념체계의 질적, 나머지 것들은 뭐 이따 보시고요.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 그럼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이 뭐라고요? 잘 쓴 보고서의 특징들이요. 그럼 잘 쓴 보고서의 특징을 보면 블라블라 나와 있어요. 보시면 구조를 보시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주요 특성이 있습니다. 주요 특성. 그 주요 특성 안에는 목적 적합성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신뢰성이 있습니다. 이게 주요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2차 특성으로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재 보시면 31페이지 셀프 스터디 핵심 체크에 1번과 2번이 나와 있는 핵심 체크 살짝만 읽어보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모두 만족하지 않고는 어느 하나도 완전히 상실된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 나와 있는데 잘 쓴 보고서의 특징들이 개념책인데요. 거기 보면 주요 특성이 목적 적합성이랑 신뢰성이에요.
그럼 목적 적합성이랑 신뢰성이 둘 다 만족돼야지 유용한 정보라고요. 이 말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돼 있으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 하시나요?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해요. 제가 이게 소심하거든요. 그럼 제가 수업하고 학생들 가리키다가도 주식 떨어지고 그러면 수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주식을 많이 해요. 근데 막 그래. 어떤 친구가 야, 너 어떤 회사 주식 사. 그 회사 주식 100배 오른대. 100배? 당장 사야겠네? 그런 게 목적적 합성이에요. 목적적 합성이라는 건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지, 이게 목적적 합성이거든요. 전 딸이 있어요. 딸이 9살, 7살인데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저희 첫째 딸이 아직 한글이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이 학원에 보내면 우리 딸이 한글 지금 바로 일주일 내에 마스터할 수 있대. 정말? 근데 이래요. 여보, 우리 딸 학원에 보내면 우리 딸이 유튜브를 더 잘 검색할 수 있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쩌라고 그러겠죠. 그게 목적적 합성이에요. 두 번째로 신뢰성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정보냐는 거죠. 이건 얘기할 게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정보냐는데, 믿을 수 있는 정보냐는 건데 이런 거예요. 야, 그 회사 주식 조만간 10배 오는데 진짜? 아, 잘 몰라.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너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왜 하니? 이렇게 되겠죠. 제가 해커스 경영이라는 곳에서 회계사 세무사도 가르치거든요. 세무사 2차 시험이 저번 주에 있었어요. 제가 그게 대박 났답니다. 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엔 제가 가르치는 게 재무회계인데 한 4문제, 2문제에서 4단원 정도 나와요. 4단원.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응원 영상을 유튜브 쇼츠에서 응원 영상으로 뭐가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주제를 한 7개 정도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한 2분 정도 찍었거든요. 근데 여기 해커스 편집팀에서 쇼츠인데 2분은 너무 길어요. 1분으로 줄일게요. 그러더니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제가 한 6개 주제를 찍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빼버리고 3개만 올리신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사실 엄청 화냈거든요. 아니,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랬는데 대박. 그 편집해주신 3개가 시험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유튜브 쇼츠에 막 성지순례 왔습니다.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대박 났거든요. 그쵸? 그런 게 목적적 합성이라고요. 그쵸?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봐봐요. 아무리 제가 잘 찍었는데 제가 찍은 거 보통 잘 안 나온대. 제가 여러분 이거 나올 것 같아 얘기했는데 맨날 안 나온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정보로서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요거 2개가 모두 만족돼야지. 이게 만족되고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고 이게 돼. 그러면 정보로서 의미가 없다고요. 그 말이 요 얘기예요.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목적 적합하지만 신뢰성 없는 정보는 정보로서 유용성이 없다. 그럼 맞는 소리라고요. 괜찮죠? 그 얘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밑에 보시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질적성을 갖춘 정보가 이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재무정보가 대부분의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목적 적합해야 하므로 일부 정보 이용자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일단 이해가 돼야겠죠. 이해가 돼야 좋은 정보일 거 아닙니까? 이해가 돼야. 제가 옛날에 회계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감사를 나갔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기 태평로에 있는 비유 회사였어요. 질소 만드는. 거기서 제가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1년 차라서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멍하니 있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회계사가 다 같이 감사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예요? 저분은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담당자 그 선배 회계사가 번쩍 일어나더니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30분만 주시면 제가 회의 자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30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내가 뭐 아나 알아서 잘해줘 그러고 30분 후에 미팅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분은 회계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이 사실 회계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30분 동안 저랑 놀다가 30분 다 들어가서 어우 사장님 여기 회사 너무 좋아요. 짱짱. 어우 우리 끝나고 회식 장어 먹죠.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니 회계사님 그래도 회의라고 들어갔는데 이 회사 회계 정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말해도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이해 가능성을 생각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능하게 아주 그냥 편안한 얘기만 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신용문서사 강의하다 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저한테 어려워요. 신용문서사 시험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가끔씩 하거든요. 저한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 듣고 아 그래요? 그럼 쉬운 것만 할게요. 그럼 돼요? 그럼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올 텐데 쉬운 것만 하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해 가능성이 중요한데 이해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 일부 정보를 목적 적합한 정보를 줄인대.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정보를 아셔야겠죠. 좋아요.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본격적으로 보시면 목적 적합성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목적 적합성은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목적 적합한 정보입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보시면 예측 가치와 목적 적합성 안에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가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 이 안에 예측 가치가 있고요. 피드백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별게 아니라요. 예측 가치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매출이 번 돈이 X 1년도에는 100억이었어. X 2년도엔 200억이었어. X 3년도엔 300억이었어. 그럼 사람이라면 X 4년도에 매출이 얼마겠어요? 100억, 200억, 300억, 100억씩 올랐으니까 400억이 돼야겠죠. 그럼 100억이었고 그 다음 연도에 200억이었고 그 다음 연도에 300억이었어. 그럼 100억씩 올랐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 400억 되지 않을까? 이런 정보들이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예요. 이런 정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예측 가치는 야 다음 연도에 얼마가 될 것 같아. 예측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연도에 주가가 얼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다음 연도에는 주가가 얼마 될 것 같아. 이렇게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면 예측 가치를 가지는 거지.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어요.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측치일 필요는 없고요.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면 예측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예측 가치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고 여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재무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면 예측 가치를 가진다고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넘겨보시죠. 그럼 보시면 피드백 가치랑 나와 있는데 피드백 가치는 뭐예요? 이런 거예요. 100원이었대. 200원이었대. 그 다음 연도에 300원이었고 그 다음 연도에 400원이었대. 그럼 사람이라면 그 다음 연도에 500원인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막상 이때 가봤더니 500이 아니라 600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0씩 올라가나? 내가 예측했던 것들을 좀 수정해야 될까? 이렇게 내가 예측한 것들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걸 피드백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 적합성이 있으려면요. 예측 가치도 있어야 되고요. 피드백 가치도 있어야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는 어떨까요? 예측을 해야 확인하고 수정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읽어보시면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피드백 가치는 뭐라고요? 과거 평가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와 있고,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적시성이라는 게 좀 있어요. 적시성. 제가 운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아내가 핸드폰 보더니 여보 나 주식 산 거 수익률 92%래. 제가 그 얘기 듣고 갑자기 차를 멈췄어요. 길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정말? 뭘 샀을까? 얼마나 그랬더니 뭐 10만 원짜리 주식 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그랬거든요. 목격적 합성이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저희 아내가 여보 나 원래 이거 주식 살려고 그랬어. 근데 주식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깜빡하고 안 사고 있지. 그럼 제가 뭐예요? 이제 뭐하러 얘기해요? 저 끝났는데. 그럼 살 때 얘기하던가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 하더라도 뭐는 있어야 돼요? 추가적으로 적시에 알려줘야죠. 제가 만약에 뭐 여러분 신용무술사 시험 저도 매회 시험장에 들어가거든요. 매회? 제가 얘기해도 되나? 제가 저 잠실에 살기 때문에 잠실 쪽에 있는 시험장에서 많이 시험을 봐요. 저를 보고 싶으면 그쪽에서 시험 보시면 볼 수도 있으실 거예요. 돌아와서 보시면 제가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시험이 10월 20일 날 있는데 제가 10월 20일 날 저녁에 알려줘.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적시성이라고 그래서 목적 적합한 정보를 가지려면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도 있어야 되지만 적시성도 있어야겠죠.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적시성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경과되면 적시성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추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추세 분석이 뭐예요? 지금 과거에 매출이 100이었는데 200원 되고 300원 되고 400원 됐대요. 점점 상승하는 추세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세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추세 분석 같은 경우엔 시간이 경과된 과거 정보도 여전히 유용할까요? 안 할까요? 여전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경과하면 적시성이 하락하지만 시간이 경과해도 적시성이 하락하지 않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적시에 이용 가능한 것을 적시성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보가 오래될수록 적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유용성이 낮아져. 하지만 일부 정보는 보고 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괜찮을까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핵심 체크에 적시성이 있는 정보가 반드시 목적적 합성을 갖지는 않지만 적시성이 없는 정보는 목적적 합성을 상실한다. 맞죠? 적시성 있대. 당장 알려줬대. 여러분 저 신용분석사 시험 20일이라면서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래. 어려우면 1번 찍으세요. 이게 목적적 합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쵸?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적시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목적적 합한 정보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시성이 상실돼 있다면 목적적 합한 정보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모두 만족돼야지 목적적 합한 정보가 됩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적시성 있는 정보를 위해서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으며 둘 사이의 균형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빨리 알려달래. 빨리 알려달라고 했는데 정확하진 않은 정보야. 그럼 당연히 신뢰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목적적 합성까지 봤고요. 밑에 보시면 신뢰성 있습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있냐? 나와 있는데 신뢰성의 첫 번째로 보시면 표현의 충실성이 있어요. 표현의 충실성. 표현의 충실성은 여러분 정보 이용자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이 얘기도 있지만 이 표현의 충실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고 해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요. 그래서 이런 걸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하는데요. 표현의 충실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금융리스트 거래가 있거든요. 좀 어려운데 나중에 우리 특수회계 가면 금융리스트를 아주 자세하게 해요. 그러니까 살짝만 볼게요. 살짝만. 자, 여러분 차 나중에 성공하면 못 타고 싶으세요? 제가 이런 거 물어보면 정말 다양한 차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커스 공무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세무직 공무원, 구급 공무원 공부하는 학생이 제가 못 타고 싶냐고 그래갖고 레이를 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레이도 좋은 차겠지만 제가 그래서 야 꿈을 좀 크게 가져 그랬거든요. 근데 해커스 경영에서 제가 회계사 공부하는 학생한테 나중에 차 못 타고 싶냐고 그랬더니 롤스로이스 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랬는데 꿈을 크게 가신다고 할게요. 저는 사실 페라리 타고 싶거든요. 페라리. 제가 만약에 페라리 탄다고 합시다. 제 이름이 정윤돈이거든요. 윤돈. 나중에 합격수기 쓰실 때 이름 잘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 이름이 정윤돈이에요. 그럼 여기 페라리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페라리가 한 3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3억 정도 되는 차를 제가 현찰로 주고 사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뭘 끼냐면 캐피탈 회사를 껴요. 무슨 캐피탈들이 다 이런 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저랑 캐피탈 회사랑 계약을 맺는다고요. 저기 포르쉐 사고 싶은데 포르쉐 차값이 3억이래.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네가 좀 대신 내줄래? 그런다고요. 그럼 알았어 하고 캐피탈 회사가 페라리한테 대신 돈을 내줘요. 3억을. 그 페라리가 저한테 차를 보내준다고요. 그렇죠? 그럼 차를 보내주고 나면 저는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경제적 효익을 노리겠죠. 그리고 어떻게? 만약에 이거 계약 기간이 5년이면 5년 동안 이 캐피탈 회사한테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아 나간다고요. 차를 나 대신 돈을 내줬으니까 사실 돈 빌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 빌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돈 빌린 거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아 나가요. 그래서 원리금을 갚아 나간다고요. 이런 걸 무슨 거래라고 그러냐면 리스 거래라고 해요. 리스 거래. 그리고 사실상 저는 캐피탈 회사한테 차를 빌린 거예요? 돈을 빌린 거예요? 나 대신 돈 내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융 리스 거래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금융 리스 거래. 그럼 실제로 나는 이렇게 캐피탈 회사한테 돈을 빌려갖고 차를 쓰고 있다고요.
그럼 이 페라리 차는 누구 걸까요? 법적으로는 누구 걸까요? 법적으로는 얘 거예요. 얘 거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 리스하게 되면 이렇게 금융 리스 형식으로 빌리게 되면 교통신호 막 옛날에는 위반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한테 벌점이 안 쌓이다고요. 왜냐면 차가 법적으로는 얘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캐피탈 사 거예요. 그 자동차 등록 중에도 얘 이름으로 나와요. 얘 이름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차를 누가 타고 다녀요? 얘가 탄 이거다 가지고 얘가 경제적 효익을 누린다고요. 이게 실제로 보면 캐피탈 회사한테 돈 빌려서 차 산 거라고요. 실제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제가 돈을 빌린 거니까 여기 부채가 뜨게 되고요. 돈 빌려서 차를 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차가 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보면 금융이수하게 되면 법적인 소유권은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 이름으로 된 차가 회계 처리돼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경제적 실질을 반영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걸 뭐라 그래요?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보시면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기가 중요해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보시면 중립성이라는 게 있어요. 중립성. 중립성이 뭐냐면 네 말도 옳다, 내 말도 옳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편의가 없어야 된다고 해요. 중립성. 신뢰성 안에 중립성이 있는데 중립성은 편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 만약에 건물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건물값을 비싸게 부르겠죠. 비싼 거라고 얘기하고. 건물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을 사는 사람은 건물이 싸게 사고 싶기 때문에 싼 거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구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건물값을 계산하는 걸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편의가 없어야 된다고요. 추가로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중립성 있게 서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보를 신중하게 작성해 줘야겠죠.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중립적인 서술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신중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좀 체크합시다. 그래서 중립적으로 서술하려면 너 중립적으로 서술하려면 정보를 좀 신중하게 작성돼. 그래서 신중성이 뒷받침돼야 된다. 여기까지는 좀 기억을 할게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밑에 보시면 신중성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뒤에서 우리 신중성이랑 보수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그럼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 보수주의라는 게 있어요. 보수주의가 뭐냐면 세계 대공황 이후에 세계 대공황 이전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여줬다고. 자산 많이, 수익 많이, 막 비용 조금, 무조건 이익 많이 나올 것처럼 재무제표를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세계 대공황이 터지고 나니까 그 주주나 채권자들이 이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주주나 채권자들이 회사한테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 저기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여주지 말고 최악의 상을 가정해서 좀 재무제표를 작성해 줄래? 나 이번에 세계 대공황 겪고 나서 느낀 게 많았어. 약간 이랬다고요. 그래서 보수주의는 어떠냐면 이 영향을 받아서 수익과 자산은 확실한 것만 잡고 비용과 부채는 있으면 다 잡으라 그랬다고요. 그럼 수익과 자산은 확실한 것만 잡으니까 아무래도 좀 적게 잡게 되겠지. 그 다음에 비용과 부채는 있는 건 다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잡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자본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자산과 수익은 과소 계상되고요. 부채와 비용은 과대 계상되는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좀 자본을 적게 계상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다 좀 추가로 칠게요. 추가로. 그렇다고 해서 보수주의가 자산과 수익을 안 잡자는 건 아니에요. 확실한 것만 잡자는 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럼 신중성은 뭐냐면 너무 많이도 잡지 말고 너무 적게도 잡지 말자는 거예요. 적정하게 잡자는 게 신중성이거든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얘랑 읽어보시면 차이가 있죠. 얘는 너무 많이도 잡지 말고 너무 적게도 잡지 말자는 거고 얘는 자본을 적게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중성과 보수주의는 구분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 오답용으로 신중성과 보수주의는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틀리고 요거를 설명하면서 이게 보수주의다. 요거를 설명하면서 이게 신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시험엔 이렇게 나와요 하는 것들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빠르게 합격할 수 있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이네요.